애미애비도 없는 고아년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매서운 손찌검과 함께 며느리 지수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부잣집 며느리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건만 현실은 식모보다 못한 지옥이었죠. 시어머니는 사과 껍질이 두껍다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의료진을 거느리고 나타난 재벌회장 한태석. 그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몰상식한 여자, 당장 끌어내! 근본 없는 고아라고 천대받던 며느리, 그리고 그녀 앞에서 미안하다며 통곡하는 재벌 회장. 과연 이들에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수에게 엄마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단둘이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7살이 되던 해 엄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혼자 남겨진 지수는 그 길로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렇게 19살이 되던 해 지수는 고아원 문을 나섰습니다. 세상에 기댈 가족 하나 없었지만 지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식당 서빙에 편의점, 주말엔 공장일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했고 25살에 미래유통 비서실에 입사했죠. 지수는 입사 첫날부터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어요. 빈자리를 실력으로 채웠고 3년 만에 사장 전담 비서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워나가던 시절이었죠. 그때 진호를 만났습니다. 미래유통 사장의 아들이었던 남편 진호는 처음에는 지수에게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사장님 아들 회사에 가끔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진호는 달랐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지수를 한비서라고 부를 때 진호만은 항상 지수 씨라고 따뜻하게 불렀어요. 야근이 길어지는 날이면 따뜻한 커피를 사들고 비서실 앞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그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점례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못마땅해 했어요. 점례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못마땅해 했어요. 아들이 결혼 의사를 밝히던 날 점례는 지수 앞에서 대놓고 쏘아붙였습니다.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년이 어딜 감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해? 근본도 모르는 너 같은 건 우리 집안 며느리로 절대 못 받아들인다. 지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래도 진호는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믿음 하나로 지수는 버텼습니다. 결혼식 날 지수는 생애 처음으로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드디어 한 가정의 사람이 되는 날이었죠. 웨딩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드레스 자락을 매만지며 지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그런데 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신랑 쪽 하객석은 미래유통 임원들과 친척들로 빈틈없이 가득 찼습니다. 꽃을 든 아주머니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음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신부 쪽 하객석은 달랐습니다. 하얀 의자들이 아무도 앉지 않은 채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회사 동료 서너 명이 그 끄트머리에 어색하게 앉아 있는 게 전부였죠. 부를 가족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고아원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오가던 시어머니 점례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텅 빈 신부 측 자리를 후쳐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선 친척에게 들으라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어요. 부모도 없는 고아년을 내가 며느리로 들이다니.
내가 창피해서 웨딩홀 안이 그렇게 시끄러웠는데도 그 말만큼은 유독 선명하게 들렸어요. 벅차오르던 가슴이 그 한마디에 차갑게 내려앉았죠. 지수는 입술을 꼭 깨물고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습니다. 그때 남편 진호가 곁으로 다가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결혼하고 나면 내가 다 막아줄게. 지수는 그 손의 온기를 믿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그날을 버텼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에 첫 발을 들인 날부터 지수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돌리고 마당을 쓸고 저녁상을 차렸어요. 비서로 일하며 웬만한 고생은 다 겪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비서 시절에는 퇴근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퇴근이 없었어요. 밤 11시에 설거지를 끝내고 방에 들어가도 이튿날 새벽이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아침상이 차려지면 점례와 진호는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수는 첫날 당연히 함께 앉는 줄 알았었죠. 그런데 점례는 진호에게만 앉으라 했고 지수는 부엌 문 앞에 선 채로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지수를 부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 중인데 부엌 문 옆에 서 있는 지수를 향해 점례가 숟가락을 들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도구가 놓여 있는 것처럼 봤어요. 야, 거기 서 있지 말고 저 그릇 치워. 비서 때처럼 빠릿빠릿하게 못해? 아직 아무도 숟가락을 놓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러나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릇을 집었습니다. 진호는 그 자리에서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지수는 부엌으로 돌아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폭언을 퍼붓는 시어머니도 고통이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외면하는 남편이 어쩌면 더 참기 어려웠어요. 막아준다던 사람이 저 안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수는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이 집의 식모였죠.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세상에 지수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그 사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에게 허락된 공간은 부엌과 앞마당뿐이라는 것,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새벽 6시 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호가 이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지수가 저녁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 점례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을 열더니 국자로 국물을 한번 떠서 맛을 보고는 그대로 국자를 냄비 안에 떨어뜨렸어요. 이걸 국이라고 끓인 거야? 어우, 짜. 애미 없이 잘한 티가 팍팍 나잖아. 정말 너란 애는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욕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다 차려지고 점례가 큰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진호가 슬그머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점례가 지수에게 독서를 퍼붓는 내내 진호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진호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진호 씨,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오늘도. 진호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끊었습니다. 너 자꾸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드는데 너야말로 고아원에서 그렇게 배웠어? 우리 엄마가 너 걷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 같은 애가 어디 가서 이런 집 며느리 소리를 듣겠냐? 지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호의 눈빛이 싸늘했어요. 결혼 전 다정한 그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가 엄마한테 잘하면 아무 일도 없잖아. 자꾸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좀 제대로 하자.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떨며 다시 말했어요. 내가 시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거 보고도 어머님 편만 들어? 괜히 트집 잡으신다고. 됐어. 그만해. 진호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지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나야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점례는 날이 갈수록 더 대담해졌어요. 지수가 빨래를 널면 다시 걷어서 다시 빨라 했고 밥을 지으면 밥이 질다고 밥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지수를 아예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 했어요.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지수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점례가 친척들과 대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거 우리 집 며느리 아니에요. 식모예요. 식모.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지수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꽉 줬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마당만 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다시 한번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를 식모라고 했어. 손님들 앞에서. 진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 그냥 넘기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틀린 말 아니잖아. 네가 집에서 밥이랑 청소 말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지수는 그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막아준다던 사람이, 아내 편이 되어준다던 사람이 지금은 아내를 식모 취급하고 참으라고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호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점례의 아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혼자 부엌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바닥이 났었으니까요. 태산그룹 회장 백태산은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을 일군 사람, 어디서든 고개를 숙이는 사람보다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60살이 된 지금도 반듯한 체구에 눈빛 하나로 회의실 분위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산에게 평생 단 하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하는 주 30년 전 태산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30살 청년이었을 때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웃음이 고왔고 남을 탓하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반대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어요. 태산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은주는 그렇게 태산의 곁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후 태산은 10년 전 아내와 이혼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주를 찾기 시작했어요. 30년이 지났어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산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섰어요. 두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평소보다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한은주 씨 관련해서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태산은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찾았어? 네. 그런데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산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어요. 그러다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출산 기록, 그리고 아이의 생년월일. 태산의 손이 서류를 집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은주가 아이를 낳았다고? 네, 회장님. 30년 전 두 분이 헤어지시던 그 해에 출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태산은 아이의 생년월일을 다시 봤습니다. 눈으로 숫자를 짚으며 속으로 계산했어요. 30년 전 그해 가을. 그렇다면 헤어질 당시 은주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태산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0년 전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헤어지던 날 은주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태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눈빛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은주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안 했을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태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태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은주는 지금 어디 있어? 딸은? 비서실장의 표정이 더 굳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한은주 씨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3년 전 한은주 씨 딸이 7살이 되던 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태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지수가 7살이던 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태산이 그룹을 키우고 사옥을 올리고 재계 순위를 높여가던 그 시간 동안 은주는 아이 하나를 안고 혼자 버티다가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태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혼자 낳았을 은주가 떠올랐어요. 태산의 아이를 뱃속에 품고도 말 한마디 못한 채 돌아섰던 그 여자가 23년 동안 혼자 살다가 혼자 죽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태산을 원망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라졌다는 말이었어요. 언제 죽은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37살이었습니다. 37살. 태산은 그 나이에 첫 번째 사옥 준공식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은주는 7살짜리 아이를 남겨두고 눈을 감았어요. 태산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어요. 평생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60살 노인처럼 작아졌습니다. 내가 찾았어야 했어. 내가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낮게 내뱉은 혼잣말이었어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산은 그것을 닦지 않았어요. 닦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그 아이는? 비서실장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산의 눈이 그 페이지 위를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 입소 나이 7살. 태산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7살. 엄마를 잃은 7살짜리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태산이 찾지 못한 채로, 아니, 찾으려 하지 않은 채로. 그것이 가장 크게 태산을 무너뜨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단 하루도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보낸 12해 동안 자신은 이 도시에서 그룹을 키우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따님 이름이 한지수 30살입니다. 한지수. 태사는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은주가 지어준 이름이었겠죠.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한지수.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이름인데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태산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태산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얼굴에 눈매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매가 입가에 서니 고개를 살짝 기울인 자세가 너무나 낯익었어요. 은주였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수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어요. 내 딸이구나. 그 짧은 한마디가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태사는 사진을 가슴 쪽으로 당겼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수 씨는 작년에 미래유통 임진호 씨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어머니 강점래 씨가 현재 무릎 수술로 저희 재단병원에 입원 중이고 한지수 씨가 매일 병원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사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미래유통? 네. 저희 그룹 협력업체입니다. 태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건강검진 일정 잡아. 비서실장이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태사는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손에 쥔 사진 속 지수의 얼굴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은주야,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태사는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도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어젯밤 내내 손에서 놓지 못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태사는 사진을 천천히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저 아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태사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줄지어 허리를 굽혔습니다. 태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따님은 현재 5층 병동에 계십니다. 강점래 씨 병실은 502호입니다. 태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 한 명만 대동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병동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양손에 도시락 가방과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태산의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지수가 가까워질수록 태산의 숨이 점점 느려졌어요. 그 아이의 눈매가 콧날이 입가에 선이 너무나 낯익었어요. 30년 전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던 얼굴이었습니다. 은주였어요. 태산이 사랑했던 그 시절의 은주 얼굴이 그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은주를 봤던 날처럼 태산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산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내디뎠어요. 그러다 멈췄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지수는 태산의 시선을 알아채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병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사진과 조금 달랐어요. 지쳐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꺼져 있었어요. 저 아이가 고아원에서 12회를 혼자 버텼다는 사실이 그 얼굴 위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함이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비로서의 미안함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태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서 지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지수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태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비서에게 낮게 말했어요. 내려가자.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아, 국물이 왜 이렇게 식었어? 뜨끈하게 가져오라고 했잖아.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태산의 발이 다시 멈췄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어요. 태산은 천천히 병실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반쯤 열린 병실 문 너머로 지수가 보였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점례가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국물이 병실 바닥에 쏟아졌어요. 도시락 가방도 발로 걷어찼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그러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진짜 너란 애는 쓸모가 없어. 답답해 죽겠다 진짜.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쏟아진 국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것조차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어요. 태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분노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어요. 저 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저 여자는 침대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그룹을 키우고 사옥을 올리고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던 그 시간 동안 내 딸은 저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태산의 주먹이 복도 벽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아내는 지수의 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겨우 참았어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지수가 쏟아진 국물을 다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과일 봉지를 꺼내 깎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사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점례가 지수가 깎아온 사과 접시를 내려다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게 뭐야? 껍질이 이렇게 두꺼우면 어떡해? 과일 하나 제대로 못 깎아?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접시를 옆으로 밀어버리더니 낮게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이래서 근본도 모르는 고아녀는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지수의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 점례의 그 혼잣말이 지수의 귀를 찢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1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었어요. 참아온 시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눌러지지 않았어요.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어요. 병실 안이 순간 굳었습니다. 점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수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점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고아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점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성큼 지수 앞으로 다가서더니 지수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챘어요. 어머니, 이게 감히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부라려. 점례는 머리채를 잡은 채 지수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수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눈물이 튀었어요. 점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준도 안 맞는 거지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납작 엎드려 살아야지. 네 주제 좀 알라고. 지수는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태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가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태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산의 발이 병실 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문을 밀어 열었어요. 소리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점례가 여전히 지수의 머리채를 잡은 채 독서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손목을 태산이 번개같이 잡아챘어요. 부러뜨릴 듯이 있는 힘껏. 점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당신 뭐야? 이거 안 나? 남의 병실에 들어와서 왜 행패야? 점례는 손목을 잡힌 채 태산을 노려봤어요.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산은 그 눈빛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점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병실 안이 굳었습니다. 태산은 점례의 손목을 잡은 채 놓지 않았어요. 점례는 손목을 비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손 당장 놓으라고.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 명이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병원장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어요. 병원장이 태산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도대체... 담당 의사도 간호사들도 일제히 허리를 굽혔어요.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태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이 커졌어요. 방금 전까지 행패 부리는 모르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 병원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태산과 병원장을 번갈아 봤어요. 이사장님이라고? 태산은 점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머리채를 잡혔던 자리가 헝클어진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산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어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지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지수를 일으켰습니다. 지수는 영문을 모른 채
태산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태산은 지수의 부어오른 뺨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점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낮은 눈빛이었어요. 점례는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렷하게 들렸어요. 내 병원에서 소란 피우는 이 몰상식한 여자, 당장 끌어내세요. 병원장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 환자야, 환자. 수술하고 입원 중인 환자를 어디로 끌어내? 태산은 점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장을 향해 말했어요. 이 여자는 우리 재단 병원 이용 자격 없습니다. 당장 전원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점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만요. 나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경비원 2명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점례는 환자복 차림 그대로 양쪽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미래유통 사장이야, 사장. 이러면 가만 안 둬.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경비원들은 점례를 부축하는 척하며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점례는 복도에서도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병실 환자들이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점례가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병원 정문 밖이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의 점례가 경비원들 손에 이끌려 병원 정문 바깥 길바닥에 내려섰어요. 봄볕이 쨍쨍한 대낮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미래유통 사장,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강점례가 환자복 차림으로 길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점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병원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이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문을 밀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점례는 그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어요. 지갑도 없었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길바닥에 혼자 서 있는 신세였어요. 한편 병실에서는 태산이 지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부어오른 뺨을 손으로 감싼 채 멍하니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태산은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뺨 위에 눈물 자국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분노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태산은 지수에게 낮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태산은 병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 VIP 병실로 모셔요. 지금 당장. VIP 병실은 지수가 지금껏 본 병실과 달랐습니다. 넓고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흰 침대보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수를 침대로 안내하며 뺨에 냉찜질을 대주었어요. 지수는 얼떨떨한 채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병원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숙였는지, 왜 시어머니가 환자복 차림으로 끌려나갔는지, 가리고 자신이 왜 지금 이 병실에 누워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 문이 닫혔어요. 태산이 침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지수는 냉찜질을 뺨에 댄 채 조심스럽게 태산을 바라봤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지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눈물 자국이 마른 볼을,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빛이 바랬어요. 그 사진을 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눈앞에 앉은 이 사람이었어요. 훨씬 젊었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에서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얼굴은 낯선 얼굴이 아니었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자는 밤마다 품에 안고 잤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온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엄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태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한은주 씨를 처음 만난 건 30년 전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웃음이 고왔고 남을 탓하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지수는 숨을 참았어요. 그런데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은주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태산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랐어요. 그날 은주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은 나한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 건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10년 전 이혼하고 나서 나는 은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더군요. 은주는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나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혼자 버티다가 눈을 감은 거예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끝이 하얗게 됐어요. 엄마가 혼자 낳은 아이, 7살에 엄마를 잃은 아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가 자신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아이가 저예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60살의 남자가, 이 병원의 이사장이, 태산그룹 회장이 지수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어요. 고아원 운동장에서 혼자 그네를 타던 날, 졸업식 날 혼자 사진을 찍던 날, 결혼식 날 텅 빈 하객석 앞에 서던 날, 그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 바람을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내 아버지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찾았어야 했는데, 내 엄마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네가 고아원에서 혼자 크는 동안 아비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몰랐어.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텼니? 얼마나 힘들었니? 눈물이 태산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댁에 온 뒤로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참지 않았어요. 서럽고 억울하고 그리웠던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소리내어 불러본 말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사는 무릎을 꿇은 채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지수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태사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눈물이 잦아들 무렵 태산이 지수의 부어오른 뺨을 바라봤어요. 손을 들어 살며시 뺨 옆에 댔습니다. 직접 닿지는 않았어요. 닿기가 미안했습니다. 많이 아프니?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사는 지수의 손을 꼭 쥔 채 말했어요. 이제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아비가 늦었지만 이제는 네 옆에서 널 지켜줄게. 지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지수가 잠든 뒤 태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미래유통, 임진호, 강점내. 지금까지 내 딸한테 한 짓 전부 조사해서 보고해.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태사는 병실 문 유리 너머로 잠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뺨이 보였어요.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산의 집무실에 비서가 들어섰습니다. 태산은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빨갛게 부어오른 뺨으로 소리 없이 울던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조사한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사는 창가에서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말해. 비서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고 내용은 태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지수가 시집온 직후 강점내는 원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들을 전부 내보고 그 모든 집안일을 고스란히 지수에게 떠넘겼다고 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이 일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임진호는 그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아내 편을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태사는 창문에 짚은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어요. 그때 비서가 말을 멈추더니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임진호 씨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주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태사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내 딸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내 딸이 그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았다는 말이지. 남편은 바깥에서 딴 여자를 만났고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사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자라 악착같이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식당 서빙에 공장일까지 하며 힘들게 살았던 아이였어요. 그랬던 그 아이가 결혼 후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태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지금 흘릴 눈물은 없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태사는 눈을 떴어요. 미래유통. 오늘부로 우리 그룹 전 계열사 납품 계약 전부 끊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거래 은행에도 연락해. 우리 쪽 보증 전부 철회하고 대출 회수 절차 밟으라고. 비서가 잠시 멈칫했어요. 회장님, 그렇게 되면 미래유통은 하루 안에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태사는 비서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 미래유통. 오늘부터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 먼지 하나 남지 않게.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태상그룹 전 계열사 납품 계약 해지 통보 완료됐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 절차가 시작됐고요. 미래유통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래유통 사무실은 그 시각 아수라장이 됐어요. 납품 해지 통보가 한 건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태상그룹 계열사 전체에서 동시에 날아들었어요. 격리 직원이 뛰어들어오고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거래 중단을 통보해 왔어요. 진호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보고를 받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상그룹이 왜 갑자기 전부 끊어? 이유가 뭐야?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사전 통보 없이 오늘 오전부터 전부 해지 통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행은? 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호는 그 표정만 보고도 알아챘습니다. 진호의 다리가 풀렸어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상그룹은 미래유통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였어요. 거기에 은행 대출까지 전액 회수된다면 회사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점례에게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태상그룹에서 납품 계약을 전부 끊었어요. 오늘 오전부터 계열사 전체에서 동시에 해지 통보가 들어왔고 은행도 대출 회수 통보가 왔어요. 점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태상그룹이? 갑자기 왜?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전부입니다. 점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점례의 머릿속에 어제 병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던 그 남자. 그런데 그게 태상그룹과 무슨 상관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점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태상그룹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회장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어제 병실에서 자신의 손목을 잡아챘던 그 남자였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오늘 갑자기 왜 거래가 전부 끊겼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연결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래유통 사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회사가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미래유통은 결국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회사 문이 닫혔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점례와 진호는 회사도 집도 잃었습니다. 은행 빚을 갚고 나니 남은 것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가 됐습니다. 한편 태산의 집무실에는 비서가 마지막 보고를 전하고 있었어요. 미래유통 부도 처리 완료됐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지수의 얼굴과 은주의 얼굴이 함께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태사는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은주야, 우리 딸 내가 지킬게.
태산의 저택은 조용한 고급 주택가 안쪽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잘 다듬어진 정원이 보였고 대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이 저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태산그룹 회장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대문 앞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점례와 진호였어요. 말끔하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점례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진호는 충혈된 눈으로 대문을 바라봤어요. 회사가 무너지고 집까지 잃은 뒤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점례가 먼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진호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문 앞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경비원이 안으로 연락을 넣었어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이 태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머리를 올리고 깔끔한 코트를 걸치고 고개를 반듯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점례의 입이 벌어졌어요. 진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던 지수가 지금은 태산그룹 회장 옆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애가 왜 거기 있어? 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두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점례가 지수와 태산을 번갈아 보다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설마 이 애가. 태산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 딸입니다. 병실안이 아니라 대문 앞 길바닥이었지만 그 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점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태산그룹에 숨겨진 딸, 아원 출신이라고 근본 없다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며 식모 취급했던 그 며느리가 태산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는 말이었어요. 점례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진호도 고개를 조아렸어요. 아버님,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지수한테도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지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요. 밥상에서 쫓겨나고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바깥에서 딴 여자를 만나면서 아내한테는 참으라고 했어요. 그 시간들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점례가 고개를 들며 울먹였어요.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내가 절대. 지수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저한테 저희 엄마가 일찍 죽은 게 제 팔자 때문이라고 하셨죠? 점례가 굳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망한 것도 어머니 팔자예요. 그러니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점례가 입술을 떨었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눈물이 고인 채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나야. 나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달라질게. 지수는 진호를 바라봤어요. 결혼 전 비서실 앞에 다정하게 나타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막아준다던 사람,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수의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미련도 슬픔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태산이 진호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랑 네 엄마가 내 딸한테 한 짓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며 살아. 그리고 경비원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끌어내. 진호가 지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이미 양옆에서 막아섰어요. 점례는 바닥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울었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지수는 닫히는 대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들 때문에 흘릴 눈물이 없었으니까요. 태산이 지수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지수는 그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넓었는지 그동안 몰랐어요. 봄이 왔습니다. 지수가 태산의 저택에 들어온 지 2달이 지났어요.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이던 날 지수는 어색해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한 공간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들어오는 넓은 방이 있었고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태산은 지수를 태산그룹의 장녀로 정식 입적시켰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수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날 오전이었어요. 태산과 지수는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어요. 잘 다듬어진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니 작은 비석 하나가 보였습니다. 한은주. 그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지수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들고 온 흰 국화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엄마.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아빠 찾았어. 이제 혼자 아니야.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태산은 지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야. 늦어서 미안해. 우리 딸 내가 지킬게. 바람이 불었어요. 국화꽃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은주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편 점례와 진호는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도 집도 잃은 두 사람은 작은 반지하 방에서 살았습니다. 점례는 동네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서야 했어요. 미래유통 사장이라는 타이틀도 전부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진호는 이력서를 들고 이 회사 저 회사를 기웃거렸지만 부도난 회사 대표였던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지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수는 바빴어요. 태산의 도움으로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이름은 은주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하던 날 지수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고아원에서 혼자 밥을 먹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졸업식 날 혼자 사진을 찍던 날도요. 그 시절의 지수가 지금의 지수를 봤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 괜찮다고 해줬을 것 같았어요. 잘 버텼다고. 지수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태산과 지수는
저택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정원 위로 펼쳐졌습니다. 태산이 먼저 말했어요. 힘들었지?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나고 나니까 다 괜찮아요. 태산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랐던 뺨도 꺼져 있던 눈빛도 이제는 없었어요. 아빠, 지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깊어졌어요. 정원에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앉아 그 노을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0년이 걸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었어요.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태어난 환경 때문에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참아야 했던 분들이요. 오늘의 이야기처럼 저는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장면에서 가장 속이 시원하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